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 박하늘입니다.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근현대사의 첫 번째 문을 활짝 여는 1860년대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사를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지요. 전근대사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근현대사는 1860년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근대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근대 시작이라 하고 1945년 광복부터를 현대 시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이렇게 우리 최동범 선생님이 CG 작업을 이렇게 해주고 있을 텐데 18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명박 대통령까지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2010년대까지 이때를 근현대사라고 하고 있어요. 조선 후기에 이 개항 이후 개항이 되면서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바뀌게 되는 조선의 모습부터 열강들의 침탈을 맞이하는 이 조선, 그리고 무너져가는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대한민국사, 여기가 이제 근현대사 파트죠.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근대사와 다르게 흐름으로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드라마 보듯이 공부를 해야 되죠. 1화, 2화, 3화를 놓쳤을 때 4화가 이해가 안 되죠. 모든 사건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흥선대원군부터 2010년 이명박 대통령까지 모두 연결이 돼요. 반드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별, 10년대별로 끊어서 여러분께 이 근현대사를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그 시작점으로 18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870년대까지 이 약 20년의 역사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60년대 이 세도 정치가 끝나는 그 모습 때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조선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70년대 개항을 하게 되는 모습, 바로 이 파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현대사의 특징 반드시 잘 체크하시고요. 전근대사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처음부터, 흥선대원군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30분 때려잡기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근현대사 전문가가 되실 수 있게 키워드 암기법도 함께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장 한 장 준비하시고요. 전범이 판서로 진행할 겁니다. 같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따라오시면서 필기 꼭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자, 1860년대로 가려면 1800년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1800년대. 이때는 영조, 정조가 세도 정치를 이 탕평책을 단행하다가 정조대왕이 1800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 순원철 3대 세도 정치기를 이어가게 되죠. 정조 이후에 여기 쓸게요. 순조, 헌종, 철종 3대 세도 정치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안동김씨가 권력을 잡았죠. 안동김씨. 헌종 때는 풍양조씨가 권력을 잡았다가 다시 철종 때 안동김씨 시대가 열렸죠. 우리는 바로 이 시기를 1863년까지 세도정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도정치기.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후기에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는 그 모습을 갖고 있죠. 이 세도 가문들이 매관매직을 단행해버렸어요. 매관매직.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 매관매직. 30분 때려잡기 조선 후기 모습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매관매직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이었죠. 삼정의 문란은 전정, 군정, 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이죠. 그죠? 그 중에서 곡식을 수령이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이 환곡제도가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연재해도 계속되고 있었죠. 자연재해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이뤄지면서 세도 가문이 뭐 600만 평, 700만 평씩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이 됐고, 그걸 다른 이 일반 평민들의 영토에서 땅에서 세금을 더 추가로 걷기 때문에 전정의 문란이 심각했고, 군정,
군포, 양반은 군포 면제입니다. 부담을 바로 평민들, 상민들이 해야 되겠죠. 백골증포라던가 환구첨정을 통해서 엄청난 부담이 가중됐던 시기죠. 환곡은 원래대로라면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인데 엄청난 고리대를 매겨서 수령들의 입속을 챙기던 굉장히 끔찍한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폐단이었습니다. 이 곡식을 빌려줄 때 지금 영상의 옆에 나와 있을 텐데요. 물을 섞거나 모래를 섞어서 빌려주는 정말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것이 이 삼정의 문란이었어요.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1863년 철종이 아들 없이 죽게 됩니다. 이 안동김 씨들이,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김 씨들이 허수아비 왕을 수소문한 끝에 어린 왕족을 하나 찾게 되었고 12살짜리 고종을 즉위시킵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고종 즉위. 자, 그런데 고종에게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하지만 고종의 아버지는 왕 출신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왕의 아버지, 대원군이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살아있는 대원군은 바로 고종의 아버지 이하응밖에 없죠. 이하응. 이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흥선대원군.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 이하응이 1863년 아들이 왕이 됨으로써 권력을 잡게 됩니다. 여기는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이하응이 이 철종 시기에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도박하고 그냥 파라코처럼 살고 있었어요. 안동김 씨 입장에서는 이하응이 맨날 술만 먹고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을 눈치채고 아들 고종을 왕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하죠. 너가 도박 빚진 거 다 갚아줄게. 술 마실 돈 지원해 줄 테니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식으로 안동김 씨가 이하응에게 속아서 고종을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고종의 왕으로 즉위함과 동시에 이하응은 180도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안동김 씨의 눈을 속이고자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아들이 왕으로 즉위함과 동시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수렴청정을 단행하면서 세도 정치를 끝을 내고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근현대사의 시작,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시작됩니다. 앞에 인트로를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고요. 고종이 즉위하게 되는 이 사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이 세 가지 개혁 정치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수렴정청 지우고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개혁정치. 자, 그러면 칠판 좀 정리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왼쪽은 제가 또 이 보조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거라서 조금 이 간격을 두고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흥선대원군 이름은 이하응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도정치 시기 땅에 떨어진 왕권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왕권 강화 정책이 되겠어요. 왕권 강화 정책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세도 가문 시기 민생이 피폐해지잖아요. 그죠? 이 민생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생안정책은 무엇을 했을까? 민생안정책 이렇게 2가지 먼저 나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또 이 시기는 19세기 중엽이기 때문에 서양배들이 모양이 다른 배 이양선이 우리 조선에 출몰을 하면서 서양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외세와의 관계로 세 번째 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왕권 강화 정책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부서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했나요? 비변사였죠. 변방을 준비하는 비변사를 없애버려요. 비변사를 폐지하고 왕이 직접 임명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게 다시 권력을 주면서 의정부를 부활시킵니다. 왕이 직접 임명한 의정부 부활, 이게 중요하죠. 의정부 부활. 그리고 왕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군부대 3군부를 부활시켰어요. 3군부 부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시키고 3군부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특징, 이게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죠.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 조선 후기에 정말 많은 수가 생긴 그 건물 서원을 40여 개로 축소해버립니다. 서원 축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서원을 남김없이 축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세도 가문들, 안동, 김씨 모두 축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붕당 정치가 당시 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남인들을 중용하면서 이 권력의 기반을 공평하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사라졌던 궁궐 하나 있죠. 임진왜란을 다시 만들게 돼요. 정정할게요. 임진왜란이 아니라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경복궁을 중건하죠. 경복궁 중건. 여러분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 경복궁 중건이에요. 경복궁 중건.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조선 후기의 왕들은 창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되찾고자 경복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지는데 걸린 기간이 고작 4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동원됨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돈이 없잖아요.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경복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죠. 100만원권, 한 개당 100배 가치의 돈, 당백전을 발행하고요. 원해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겠죠.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민생한 정책은 좀 밑으로 가고요.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지금 백성들의 노역을 지금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이 매우 피폐해지는 그러한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경복궁 중건이 되겠습니다. 1866년부터 정정할게요. 1864년부터 68년 이 4년이라는 기간만에 이 경복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비변사를 폐지하고 서원을 축소하고 경복궁 중건까지 아주 좋았어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법전도 새롭게 만들었죠. 대전회통을 만들었죠. 대전회통. 근데 문제는 이놈의 경복궁 중건 시대가 잘못됐다. 이거를 해서는 안 됐었는데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고 전국에 있는 양반들의 묘지림을 모두 벌목을 해서 나무를 모조리 서울 중앙으로 가지고 오며 노역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특징,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왕권 강화 정책 특징들 좀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민생안 정책 한번 살펴볼까요? 민생안 정책. 앞서 살펴봤던 삼정의 문란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전정, 군정, 환고 각각을 시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고쳤어요. 자, 전정의 경우에는 숨어있는 땅을 찾아야지. 세도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숨어있는 땅, 이것을 은결이라고 해요. 숨어있는 땅, 결수. 이 은결을 조사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단행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전사업이라고 해요. 토지조사를 단행해서 은결을 색출하게 되죠. 숨어있는 땅을 되찾았다. 은결 색출. 자, 그 다음 군정. 군포의 문란인데 누가 면제를 받고 있지? 양반이 면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부담해야 될 이 평민들의 액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바로 양반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호포제를 단행하게 됩니다. 호포제. 호포제 뭐라고요? 양반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조선 역사 최초로 양반도 세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선 입이 찢어져라 웃음꽃이 피지 않을까요? 호호호호 기쁘죠. 호포제. 그죠? 군정을 해결하고자 호포제를 실시했다. 중요하게 보세요. 다음 환곡은 이게 삼정의 문란에서 가장 심했던 거잖아. 그쵸? 환곡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수령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권한을 없애고 사적인 창고, 개인 창고를 열어서 누구나 곡식을 빌려줄 수 있게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에서 좀 명망 있는 가문들, 좀 여유 있는 가문에 이 각각 지정을 해서 곡식을 빌려주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거예요. 어느 은행 가서 대출 받을까요? 이자를 한번 쫙 체크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제일 싼 데 가서 돈 대출 받아야죠. 자연스럽게 A, B, C, D가 이자 경쟁을 단행하게 되겠죠. 바로 이거죠. 사적인 창고를 열게 해서 서로 이자 경쟁을 하게끔 사창제를 단행합니다.
사창제 어떻게 보라? 사적인 창고를 열어서 환곡을 해결하고 이자를 낮추겠다. 사창제까지 전정, 군정, 환곡 각각 양전, 호포제, 사창제를 통해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살펴봤어요. 왕권 강화 정책 그리고 민생 안정책 필기하면서 쭉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외세와의 관계. 외세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여기서부터는 연도별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150년의 역사가 근현대사는 1년마다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연도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연도는 제가 노란색으로 쓰고 내용을 흰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186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861년. 자, 1861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라를 조그맣게 하나 그릴 건데 바로 이 지역. 여길 연해주라고 하거든요. 연해주. 당시 중국에서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중국 땅 이곳 연해주를 획득하게 돼요. 러시아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61년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조선과 국경선을 맞닿게 되는 거지요. 러시아 사람들 말 그대로 전형적인 서양 사람 아닙니까? 서양과 우리 조선이 국경선을 최초로 맞닿게 되는 거죠. 민심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한 과정 속에 1863년 고종이 즉위를 한 거예요. 고종즉위. 고종즉위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왕권 강화 정책과 민생안 정책을 단행하는 순간이죠.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도 이 러시아가 불안합니다. 러시아 견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흥선대원군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선 내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밀리에 프랑스 선교사와 접선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부인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흥선대원군 부인의 뭐라고 할까요? 부인의 인맥을 활용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비밀리에 만나서 제안을 하죠. 너희 나라가 프랑스가 러시아를 좀 견제해주면 안 되겠느냐. 프랑스 본국에서는 이 흥선대원군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러시아하고 척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괜히 프랑스와 러시아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이 제안을 프랑스에서 거절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격분을 한 흥선대원군이 1866년 병인년입니다. 병인 박해를 일으켜버립니다. 1866년 병인 박해로 이어지게 되죠. 이 거절 때문에 병인년에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인 박해. 여러분 근현대사는 이 연도 이름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도 이름 정리. 이것은 좀 왼쪽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이 병인박해 여기서 지금 잠깐 스킵하고요. 자, 60갑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60갑자. 이 동문세 이 부분만 편집해서 60갑자 따로 영상 만들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바로 지금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60갑자, 10천간, 12지지 이렇게 1년에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10천간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갑을, 병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2지지는 우리 동물 띠예요. 띠. 쥐띠, 호랑이띠, 원숭이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술해. 2019년은 뭐죠, 여러분? 기해년이죠. 2018년은 무술년이었어요. 19년 기해년, 1년 뒤면 경자년, 2020년은 경자년, 그 다음 신축년, 이민년, 개묘년 이렇게 1년에 한 칸씩 이동하고 다시 기해년이 되기 위해선 10과 12의 최소 공배수 60입니다. 그래서 60살이 되었을 때를 갑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회갑잔치 또는 환갑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요게 중요해요. 근현대사는 연도 이름으로 사건이 막 나와요.
병인박해, 신미양요, 이모군란, 갑신정병, 가보개혁, 연도 이거 이해해 두시면 조금 쉽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요건 좀 필기해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0갑자. 지금 이 66년 병인년은 요렇게 나오겠죠. 병인. 67년은 정묘, 그 다음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요렇게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요 부분은 따로 영상을 또 올릴 거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때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까요? 프랑스 선교사 그리고 프랑스의 이 러시아 견제 거절 그거에 격분한 흥선대원군이 병인박해를 일으켰고 이때 프랑스 선교사 중에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프랑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프랑스로 도망을 갑니다. 바로 이 찰나에 프랑스 선교사가 본국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찰나 이번엔 미국 배 제네럴 셔머노가 우리 강화도로 정정할게요. 대동강으로 평양에서 흐르는 대동강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일본을 개항했던 방법 그대로 포를 쏘면서 들어오게 되죠. 이를 한포외교 또는 포함외교라고 해요. 포를 쏘면서 문을 열라고 협박한다는 거죠. 뻥뻥 오픈 더 도어 뻥뻥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픈 더 도어 알아듣겠어요? 영어를 어떻게 알아들어? 포를 쏘고 있잖아. 우리 대동강을 지키고 있었던 당시 평안 감사 박규수가 직접 제네럴 셔머노를 불태워버립니다. 제너럴 셔머노 소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인박해를 복수하고자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과의 전쟁, 병인양요로 이어지죠. 병인양요. 66년에 있었던 일들이 되겠어요. 병인양요. 이 병인양요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의궤를 약탈당하게 됐어요. 의궤를 프랑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강화도를 지키고 있던 조선 수군과 한판 승부가 벌어지겠지요. 당시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그리고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868년에는 독일인 오페르트가 우리 조선에 잠입을 해서 하필이면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다가 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이 일어나죠.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날 노릇이죠. 병인양요에다가 제너럴 셔머노에다가 오페르트 도굴 시도까지 서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1871년 이 제너럴 셔머노를 복수하고자 이번엔 미국이 쳐들어오죠. 신미양요가 발발합니다. 신미년에 일어난 미국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제너럴 셔머노만 대동강으로 들어왔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모두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일어난 전투예요. 장소가 좀 협소해서 벽에 좀 기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미국의 뭐라고요? 미국의 강화도 침략. 이 신미양요 때는 광성보 지역에서 우리 어재현 장군이 활약을 하지만 결국 순국하고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리고 장수 깃발을 미국에게 빼앗기게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당시 이 기록을 보면 우리는 화승총을 들고 상대를 하고 있었고요. 미국은 레밍턴 소총을 들고 와서 화력의 차이로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선 청년 2천여 명의 사상자, 반면 미군의 피해는 사망자 3명 정도. 굉장히 큰 대패의 차이로 우리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신미양요였죠.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자 미국은 당황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조선이 항복을 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아요. 결국엔 철수했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미국이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강화도로 쑥대밭을 내서 승리했다. 흥선대원군은 저들이 철수했으니 승리했다. 이게 어떻게 승리입니까, 여러분? 그쵸?
이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 나는 너희들과 절대 말조차 섞지 않겠다는 뜻으로 척화비를 세우고 맙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천명하게 되죠.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했다라는 이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 조선의 근대화가 지연됐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보자면 병인박해, 제네럴 셔먼호,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시도, 신미양요, 척화비 이 순서대로 외세와의 관계가 진행이 되죠. 자, 참고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당연히 쉽게 외우는 키워드를 제가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당연히 좀 이해해 주실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우리 여기 유병재 씨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죠? 유병재 씨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당연히 멀쩡하신 분인데 좀 병신인 척을 하고 다닌다. 병재가 병신인 척을 하고 다닌다. 병재 병신척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유병재 씨 공부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병재 병신척. 자, 내용 다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병인 어디 갔죠? 이게 앞이죠. 자, 유병재 씨를 다시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 처형 그리고 제네럴 셔먼호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대동강으로 들어왔다. 유병재 씨가 언제부터 이런다고 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라고 했잖아요. 제대하고. 제네럴 셔먼호는 대동강이다. 제네럴 셔먼호만 대동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병인 양요. 외교장과 의궤를 약탈해갔고 이 전투 당시에 양원수 장군과 한성근 장군이 활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광성보에서 어지연 장군이 활약했으나 장수깃발을 빼앗겼다는 특징. 이거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병인양요 양원수의 활약과 신미양요 어제연의 활약 그리고 한성근의 활약하고 각각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도를 통해 문제 출제를 하니까요. 이름과 산성, 폿 위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목동에는 양정고등학교 한문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양헌수 장군의 정족산성, 정족산성 그리고 한성근 장군의 문수산성, 한문 이렇게 보시면 좀 쉽죠. 양정고등학교 한문시험이 어렵대더라. 양정과 한문시험 이렇게 좀 키워드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척화비까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표방했던 척화비까지 내용을 좀 다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병인박해, 제네럴 셔먼호,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시도,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비까지 병재 병신척 요 순서대로 외세와의 관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보시면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왕권 강화 정책. 지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비변사 폐지, 의정부 부활, 삼군부 부활, 그리고 서원 축소. 경복궁 중건이 굉장히 중요했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원납전,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만들었지만 물가가 폭등하고 백성들의 이 엄청난 노역동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법전, 대전회통 정비. 두 번째는 민생안정책으로 전정, 군정, 환곡을 각각 양전, 호포제, 사창제 실시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단행하더라. 그 다음 외세와의 관계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유병재 씨 죄송합니다. 병재병신척 이렇게 정리하시면 흥선대원군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서 1860년대 내용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70년대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의 1860년대를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 바로 70년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도 꼭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1860년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병재병신척 순서대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세 가지 기억나시죠? 왕권강화정책, 민생안정책, 외세와의 관계. 이어서 1870년대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것은 1863년 고종이 즉위하면서부터인데 70년대에 1873년이 돼요. 10년이 지났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정확하게 10년 뒤 말 그대로 고종이
22살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유생들은 그리고 관리들은 흥선대원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호포제, 세금 내라고 했죠. 그리고 서원을 축소시켰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끝없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 물러나라. 왕이 다 컸다. 대표적인 인물 최익현의 상소문을 바탕으로 흥선대원군은 하야하게 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직접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고종의 친정. 22살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고종의 부인 민자영의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왕의 부인 가문을 외척 세력이라고 하지요. 이 당시 외척 세력이 민씨였기 때문에 민씨 세력의 집권,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70년대는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았구나. 이 민씨 세력은 흥선대원군과 완전히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면 민세력은 개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고종과 민씨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문제는 일본이었어요. 자,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합니다. 에도 막부 말기에 미국의 포함해교를 통해 개항을 하게 되고 1868년 우리가 오페르트 도굴 시도를 경험하면서 통상수교 거부를 하고 있을 때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어요. 에도 막부 말기에 개항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문물을 이미 받아들인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엄청난 개혁 개방을 단행해버리죠. 10년 만에 일본 강산이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발전을 한 일본은 자신들의 이 발전한 모습을 그대로 아시아 대륙으로 눈을 돌리면서 조선을 침략해야 된다. 정한론이 대두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국을 정벌하자.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죠. 1875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고 2년 뒤 1875년 일본배 운요호가 강화도로 들어와서 제네럴 셔먼호와 똑같이 포를 쏘며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당연히 이 운요호를 불태울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빌미로 일본에 의해 항구를 열게 되었죠. 일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우리 배 부셨지? 전쟁하자. 난 준비가 다 됐으니 조선 각오하고 있어라. 전쟁하자. 싫어? 싫으면 문을 열어라. 항구를 열어라. 이때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민씨 세력이기 때문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1876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미항요가 일어났을 때 일본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때 강화도를 전체적으로 정찰을 했고 미국 방식 그대로 우리 조선에 개항을 시킨 겁니다. 미국 스타일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죠. 이 강화도 조약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일 수호 조규. 그리고 조일 수호 조규 다음에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체결하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했어요. 이를 싹 묶어서 교과서에서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무서운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조일수호 조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습니다. 민세력이 집권한 상황에서 체결한 조일수호 조규 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가 않죠. 조선은 중국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대를 끊겠다. 이거죠. 청나라의 영향력을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4조 부산 위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하게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열립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거 왜 불평등하죠, 여러분? 일본은 개항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선만 개항을 했어요.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으로 이어지면은 이 항구에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죠.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해요. 단 개항장 10리 이내까지만.
심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 일본인들이 들어와 사는 겁니다. 거류지 무역. 자연스럽게 여기서 장사를 할 테니까 일본 화폐를 섞어 쓰기 시작하죠. 일본 화폐를 섞어 쓰고.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 제가 일본 얘기만 하면 이렇게 흥분을 해서 좀 다시 천천히 쓸게요. 일본 화폐를 혼용하고 일본 물건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안 매깁니다. 무관세로 들어오게 돼요. 엄청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를 열었고 거류지 무역인데 일본 화폐를 혼용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어서 7조를 볼까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바다를 들어오는데 위험하대. 섬이 너무 많아서 바다를 조사하겠대요. 5글자로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죠. 매우 불평등합니다.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런 해안 측량권을 가져가게 되죠. 또한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 조선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트러블이 났을 때 그 재판을 일본인이 하겠답니다. 일본인이.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 또는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자,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주국이며 청나라 영향력 배제, 항구, 부산, 원산, 인천 계항, 거류지 무역의 특징,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 이래서 불평등한 조약, 조선 주권 침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876년 조일 수호 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우리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으며 불평등한 조약을 통해 개항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불옥과 무역규칙도 다시 한번 볼게요. 개항장 10리 이내까지 사는 거류지, 그리고 화폐, 일본 화폐 섞어 쓰고요. 무관세로 들어오고 우리 곡식을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육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지 가서 보고 와야 되겠지요? 일본으로 수신사를 파견하고 조사 시찰단을 연달아 파견하게 됩니다. 이왕 갈 거 중국도 가보자. 청나라로는 영선사를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개항, 개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60년대와 70년대를 한번 다뤄봤고요. 60년대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3가지 특징,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외세와의 관계. 외세와의 관계는 병제병신척. 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개항을 하는 그 모습과 강화도 조약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죠. 다음 30분 때려잡기에서는 80년대 그리고 이 개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유생들의 생각까지 80년대를 통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80년대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30분 때려잡기 조금 길어졌지만 근현대사, 감정을 담아 수업하다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종이 한 장 꼭 준비하시고요. 함께 필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